그 인출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경제활동 하다가 남은 금액들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1번 쓴다, 2번 어디다 꽁쳐놓는다, 3번 재투자한다. 노후소득들도 마찬가지로 쓰시고 인출한 다음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에 대한 재투자들은 그냥 다시 연금계좌 쪽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 중요한 게 자산마다 세금이 다 있으실 건데 그거를 조금 먼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해외 주식 하면 수입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매매 차익, 하나는 배당. 자, 근데 매매 차익은 세금 얼마 떼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 떼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세. 자, 양도세는 뭐다? 분리과세. 그죠? 다른 소득이랑 합산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매매 차익 목적이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뭐냐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영상이 골로 터졌는지 전화가 계속 와요. 왜 올까요? 부부간 증여. 자, 일단 부부끼리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를 일단 증여세를 얼마까지 줄 수 있냐면 현금을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쌍방이에요. 여기도 6억, 여기도 6억. 그래서 이 해외 주식이 최근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 전화 오시면 다 몇 억씩 이익이 나셨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몇 억씩 나셨어. 돈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몇 억씩 났는데, 자,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뭐 1억 원 주고 산 주식이 3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차익이 생겼죠. 2억. 자,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아버리면 세금이 얼마나 붙어요? 차액 2억에 250만 원 빼고 나머지의 몇 퍼센트? 22%가 붙어버려요. 그죠? 세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배우자한테 주식을 줘버려요. 자, 그럼 줬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줬을 때. 이거 정말 많이 전화 주셔서 아직 답이 안 나오긴 했는데 정말 많이 연락을 주세요. 자, 일단은 차익이 2억 원이 생겼는데 아무튼 뭐 이제 현재 3억 원이잖아요. 이 3억 원이 주식을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배우자한테 증여해요. 자, 그러면 증여 면세 한도는 6억이잖아요.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없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는 3억 원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일단 3억 원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주식을 준 거잖아요. 주식은 평가 기준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증여를 해요. 전 2개월, 후 2개월. 그래서 평균을 내요. 이거 이제 그 4개월 종가 평균을 내거든요. 거기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한 게 뭐가 되냐면 취득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산이 돼야지 이제 세금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보통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자, 근데 배우자는 일단 주식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때는 얼마로 찍혀 있어요? 평가 금액이. 자, 3억 원으로 찍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당장 팔아버렸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빵원이죠.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요? 지금 즉시? 다음 연도 5월에.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양도가가 되죠. 자, 얘는 뭐가 되냐면 뭐 취득가가 되기는 할 텐데 실제로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때는 이 취득가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증여세 신고한 걸로.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신고를 해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세금이 없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 차익이 생겨서 되려 세금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사실 미래 양도소득세는 이 취득가액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완전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는 뭐냐면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배우자가 즉시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분들은 생기지는 않아요. 이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가끔 질문 주시는 분이 어떻게 질문 주시냐면
자, 배우자한테 증여받아서 직접 매도를 해요. 이 매도한 걸 다시 남편한테 증여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도 대금 바로 받아서 싹 증여.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자, 이건 약간 조세 회피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하는 건 괜찮은데 즉각적으로 받고 매도하고 다시 배우자한테 쌍방 6억씩 증여할 수 있으니까 증여를 하는 행위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되게 많이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배우자랑 똑같은 주식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A 주식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쌍으로 넘기는 건 문제가 없냐?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금이 다시 섞여버리거나 아니면 그 증여받은 자금을 가지고 공동으로 뭔가를 했었을 경우에는 자금을 소명하는 그 소명에 대한 부분들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조회를 쭉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세금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거는 증여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도한 대금이 다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2월 과세가 이제 될지 안 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2월 과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2월 과세? 자, 일단은 배우자 등 2월 과세는 부동산에는 이미 있었어요. 부동산. 자, 얘네 둘이 이제 부부예요. 뭐 하냐면 증여. 부동산을. 자, 그리고 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 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일단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부동산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되면 양도가가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 취득가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는 건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이 취득가를 누가 최초로 취득했을 그 가격, 그러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그 가격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제도가 배우자 등 2월 과세예요. 배우자 등 2월 과세. 걔는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넘어가면 그냥 정상적인 양도로 보고, 10년 이내로 하면은 그때는 당초 증여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배우자 등 2월 과세인데,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왔냐면 이제 주식으로 넘어왔어요. 주식. 자, 주식은 몇 년일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은 1년이에요. 1년.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냈습니다. 근데 지금 유예기간 중이에요. 2025년 1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되기로 돼 있는데 현재는 유예 상태. 근데 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곧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식을 증여를 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자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증여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양도하잖아요. 이 기간이 1년. 자, 만약에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 이거는 당초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럼 아까 같은 사례면 3억 원이 아까 이제 이익이 난 거고, 그 매입했을 때 매입가가 1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배우자는 3억 원 받아서 3억 원 당장 파는 거는 지금은 되는데, 만약에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배우자가 3억 원어치 증여받아서 바로 양도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가가 1억 원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행이 될지 말지가 아무튼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2024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25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면 아마도 2025년도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는 이제는 해외 주식 가지고 세금을 절세하는 게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1년을 기다렸다라는 건 결국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랜덤인 거예요.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고 되려 세금을 안 내게 될 수도 있고,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주식에서도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 받을 수 있죠. 배당금. 배당 소득세 몇 프로일까요? 자, 얘네는 15%예요. 우리나라는 15.4잖아요. 여기는 15%. 자,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해외 배당금은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이랑 합산될까요? 안 될까요? 합산됩니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배당, 이자 배당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배당금, 합산해서 이제 기준 소득이 있겠죠. 기준. 세금 내는 기준. 얼마일까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그죠? 휙 데리고 와서 이제 금융소득. 자, 넘어가면 일단 다른 소득이랑 싹 다 묶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건보료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보료. 자, 일단은 회사 다닐 때랑 그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때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재미난 건 일단 건보료에서의 금융소득 있잖아요. 금융. 자, 얘는 기준이 1천이에요. 1천만 원. 1천이 넘어가면 무조건 일단 합산되고요. 1천이 안 넘으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999만 원이냐 1001만 원의 차이가 되게 커요. 999는 빵원이에요. 아예 그냥 난 모르겠다. 자, 근데 1001만 원이 되면 일단 1001만 원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다니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 직장 가입자잖아요. 직장 가입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외 소득 빼기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율이 지금 연간 7.09%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요양보험료 조금 더 보태서 어디에 날라오냐면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떼가잖아요.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세금이 한 번 더 집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건보료 고지서 날라왔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제 돈이 좀 있구나 이렇게도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에 관련돼서 금융소득은 1,000만 원 기준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999만 원이면 아예 잡히지도 않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가입자. 여기가 최악이에요. 지역가입자. 퇴직하면 대부분 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거든요. 그때는 얘는 금융소득은 일단 1,000만 원 기준이에요. 자, 넘어가면 자,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에 대해서잖아요. 얘는 전부. 자, 그러면 1,001만 원이면 1,001만 원에 대해서 7.09. 그죠? 연간 한 7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또 추가로 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을 하는데 내가 뭐 한다? 배당받는 형태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때 발생되는 모든 배당금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이자랑 배당소득이 싹 다 합쳐져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 하나 주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젊었을 때 만약에 펀드를 들었어요. 펀드. 자, 근데 앞에 뭐가 붙냐면 해외 주식형 펀드라고 붙어요. 자, 그러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물론 배당도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장기 투자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꽤 큽니다. 자, 이 매매 차익은 무슨 세금일까요?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 자, 어떤 분이 과거부터 가입하고 있던 해외 주식형 펀드가 있어요. 수익이 몇 천만 원 이상 나 있어. 한꺼번에 환매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긴다? 세금이 다 잡혀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지도 못 하시는 거야. 그냥 매도하면 네 이익이지. 근데 펀드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 얘는 해외잖아요. 모두 다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배당소득.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한꺼번에 이익 실현하는 순간 세금 폭탄이 한번 떨어져요. 그때는 분할로 환매를 하시든 방법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돈 잘 모으시는 분들 또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걔랑 합산돼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혹은 건강보험료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자산들이 좀 혼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외 주식을 직접 한다든지 배당받는다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세금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퇴직 직전에 대부분 처분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무턱대고 처분하게 되면 세금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없거든요.
물론 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생긴 건 맞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들은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목돈을 잘 모았다 하더라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인출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서 괜히 소갈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쭉 잘 지킨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한꺼번에 다 인출하다가 되려 세금만 더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쭉 금융자산 중에 내가 나중에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자산들은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각각의 세금이 얼마인지는 한 번은 꼭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 금액에 좀 세금을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인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간과해가지고 실제로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좀 많이 봤으니까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좀 어려워요. 그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게 막 돈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그 책을 좀 쓰다가 시뮬레이션을 쭉 돌려봤어요. 좀 돌려봤는데 사실 거의 이제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 공격적으로. 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생활비잖아요. 인출을 하거든요. 그냥 그 회사 다니실 때는 이 생활비가 월급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를 안 다니게 되면 얘가 이제 연금소득 등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생활비에서 인출하면 어느 달은 초과 인출할 수도 있고, 어느 달은 이렇게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출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경제활동 하다가 남은 금액들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1번 쓴다. 2번 어디다 꽁쳐놓는다. 3번 재투자한다. 뭐 이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데 노후소득들도 마찬가지로 쓰시고 인출한 다음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에 대한 재투자들은 그냥 다시 연금계좌 쪽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왜냐면 과거에 연금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 드셨어요? 사적연금. 옛날에 가입하셨던 상품도 있으시죠? 연금저축 펀드나. 자, 걔네들은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는 순간에 뭐 가입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금융상품 펀드라는 걸 가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과세 이연이니 뭐 이런 거 솔직히 들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절세 금융상품 안에 자금을 얼마나 잘 모아 놓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 그죠? 10년이면 1억 8천. 자,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나마 뭐가 생겨서 ISA 계좌가 생겨서. 그죠? 얘가 3년 넘어가면 그나마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 절세 계좌 안에서 쭉 운용하다가 아까도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이 없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쓰다가 남은 자금들은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 안에서 또 굴렸다가 필요하면 얘도 중간에 인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두 번째로는 연금계좌 안에서도 내가 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인출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배당받는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배당 안에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형태가. 자, 그리고 과거의 연금 인출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빼다 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배당의 장점은 뭐냐면 배당률만 잘 설정하고 걔가 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우상향이 돼요. 아까도 막 1년 되니까 30% 올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10%만 빼면 나머지 차익 20%는 미래로 계속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배당에다가 안정적으로 재투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자산을 좀 불리는 형태. 물론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폭락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을 섞는 것밖에는 없어요. 지금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채권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주식만 100%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룰루랄라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채권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울상이에요. 그죠? 근데 한 중간 정도를 섞어 놓게 되면 한 요 정도는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을 받는 포트폴리오를 짜시더라도 무조건 주식 쪽에만 몰아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느 날이면 시장도 한번 충격이 옵니다. 그때 떨어질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정선에서는 좀 주식 채권 혼합하시고, 그 다음에 재투자할 때는 올라간 거 사실래요, 떨어진 거 사실래요? 배당은 떨어진 게 맞아요. 저 채권 떨어져서 열심히 또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재투자는 채권 그래 잘 떨어졌다. 더 사면 뭐가 늘어요? 보유 주수가 늡니다.
자, 그리고 10,000원일 때, 재미난 게 10,000원일 때 1%면 100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가 12,0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분배금은 100원 줄까요? 아니면 120원 줄까요? 120원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요때 많이 사두면 얘가 이렇게 휙 올라가잖아요. 내 배당금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재투자하실 때는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자산은 조금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이고 이게 채권이다라고 하면 최초로는 그냥 다 비중에 맞춰서 매수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럼 재투자 해야지. 이때 재투자는 조금 더 떨어진 것들 있죠. 떨어진 것들을 그냥 더 사시면 조금 더 많이 사고 그 배당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재미없잖아요. 옛날 배당 재투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게임머니를 좀 하나 만드세요. 게임머니. 흔히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이런 투자하는 거는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계좌를 나누세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름을 지어 놓으세요. 게임머니. 뭐 사이버머니는 아닙니다. 실제 돈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뭘 정해 놓으면 좋을까요? 나 좀 위험하게 투자할래 이러면 한도를 조금 정하세요. 한도.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한도를 조금 정하시고 그 한도 내에서는 내 멋대로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하다 보면. 근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좀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게임머니가 있는데 저는 그 해외 주식을 게임머니처럼 써요. 막 3배짜리 태우고 막 그래요. 나이스하게. 근데 그 자금은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계좌 안에서는 막 공격적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막 자산 배분 해놓고 배당받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조금씩 좀 분할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재투자하는 방법들 될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너무 막 그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부는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지루하다 이러면은 게임머니 조금 두셨다가 거기 안에서 좀 내 멋대로 한번 해보시고 물려도 보시고 대박도 한번 나오시고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유튜브 활동 계속 할 테니까요. 잘 봐주시고 궁금한 거를 좀 최대한 저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 계속 해봐야 사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들 이렇게 영상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많이 남겨주시면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자리를 좀 한번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